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때문에 난리 났다. 현지 언론 대감동. 2. 경북 울진 버려진 광산에 묻힌 하얀 석유의 정체. 3. 스타크래프트 테란의 그 무기가 현실이 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네팔의 생명을 선사하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에 국내외 외신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송 행사를 위해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낸 것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이러한 젖소를 받아들인 후에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언론도 해당 소식을 크게 다뤄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 가축 등을 지원해준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네팔에 대한 지원 역시 한국의 선의와 도움을 상기시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행동은 한국의 사회적 책임감과 국제사회에서의 선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송 행사를 통해 네팔의 소중한 생명을 전달한 한국은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외교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네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행동은 국제적인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하며 한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도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낙농업이 발달한 배경에 주목한 상태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월 25일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불들인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도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1902년 홈스타인 젖소 20여 마리가 치음 들어오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낙농업 기반도 전쟁으로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쟁 후 9년이 지난 1962년입니다. 남양유업 64년, 과메일유업 69년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낙농업이 차츰 재건됐죠. 덕분에 한우와 젖소는 각각 342만 마리와 40만 마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명맥을 잇는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의 노력이 컸지만 해외에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 인터내셔널에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우유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가난한 농민이 가축을 받아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난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름을 암송아지란 뜻을 지닌 해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퍼의 취지에 공감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도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6년까지 해퍼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벌통 200개 등 44회에 걸쳐 가축 3,200여 마리를 한국에 보냈고 여기에는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축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실려왔습니다.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1만 개의 종란 또한 미군 수송기편으로 건너와 전국의 무화장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꿀벌 150만 마리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통해서 수분을 얻고 있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꿀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젖소 897마리 중 일부는 비행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는 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유 생산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협력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마다 식별버프, 아이디를 부여해 몇 kg의 사료를 먹었고 이때 무유를 몇 년 팠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새끼를 언제 낳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출스타인종 가운데 우수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 국내 환경에 잘 적용한 개체들만 다음 세대의 새끼를 낳도록 맙소와 수소를 선별했습니다. 무유의 성분과 생산량, 골격구조 등을 따져 유전 능력이 좋은 상위 1% 개체를 뽑고 이 암소가 낳은 수소를 C수소로 지정해 해당 소의 정맥을 다른 농가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 능력이 좋은 말소들만 낳게 됐습니다. 우유 능력 겹정 사업으로 부르는 과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한국 젖소의 생산량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건조하고 초원이 넓은 지역에 살던 소를 지원받아 고온 다습한 합경에서 이를 극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개별 농가도 품종 개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낙농 후진국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퍼는 한국의 축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76년 한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07달러, 이 북한 772달러를 치음으로 추월했던 해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2017년 79kg으로 증가했고, 육류 소비량 또한 선진국 수준인 49kg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해퍼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됐죠. 이제는 밟는 것이 아닌 해외에 도움을 주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네팔의 젖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참여했는데 젖소는 내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로 이송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신둘리지구 시범 낙농마을 50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아지 운반을 위해 케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시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기본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팔 농가들은 직사를 신축하며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마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는 암송아지들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젖소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복장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해떠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받았던 낙농 수혜자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사용해온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송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송에는 수의사까지 대동하고 여행 스트레스를 밟지 않도록 극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전문가들도 현지로 파견돼 낙농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소마다 개체별 식벌 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목장별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도 전수합니다. 문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부엌으로 보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젖소가 검역을 받고 구제역 비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0년 전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마리탕 33리터,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해 낙농 원조국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입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네팔 토착종의 연간 산유량 880kg은 한국 젖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국이 4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농가 절반이 젖소와 버팔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 소득 개선이 절실했죠. 네팔 정부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젖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네팔은 인도에서 소를 수입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무산됐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약 1만 마리의 젖소 수입을 요청했지만 높은 비용과 긴 프로세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팔은 1917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별 육종을 통해 품종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젖소 한 두당 우유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스페인 다음인 5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젖소 산유량은 현재의 네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목장주들의 노력으로 5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산유량은 마리탕 1만 400kg이 된 상태입니다. 또 세균수 기준 원유 위생 수준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간으로 우유 생산 선진국 중 가장 가깝다는 점도 이번에 소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이 젖소를 선물해줘서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날씨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이기 때문에 소들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품질 소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급업체 중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비용 견적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런 결정은 네팔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50년 전 한국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팔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 막 32%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농가 소득원인 것입니다. 네팔은 이번 젖소 문반 사업 이전에도 한국에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팔의 유명 언론 히말라야 타임스에는 박보급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K판 경연이 열렸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일기를 뿜어냈죠.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와 벽면에까지 관객들이 빼곡히 서서 공연을 만끽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네팔 최대 규모 고속도로의 설계 및 감리 사업을 2,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니즈가드 국제공항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 글로벌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2만여 회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극찬을 받았고 코이카는 작년 말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의 병원을 신축해 현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선진공여국 클런에 공식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국민층 소득 대비 지원을 0.25%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 아시아 빈국 중 하나이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중점 협력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만 연간 1,300만 달러이고 NGO 사업 규모도 연간 80억 원이죠. 네팔에 한국 젖소가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 섞일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4분의 1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개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뢰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 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 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오프레 무에르토, 홈브르 무에르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의 리튬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알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휴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광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련은 울진 보암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 부시보다 품위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암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의뢰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관권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 호수의 관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앰퍼샌드 어소시에이츠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리튬 기준 이미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 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 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 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 원이던 중국산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 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 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에 진파 석유가 없다면 하얀 석유라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극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강급화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 2위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죠.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상공 50km에서 20노트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 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 로우 우라늄 등의 핵불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6MT 위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 위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 위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이 2m, 직경 30cm 위 EMP-탄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 메이RX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의 위치에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형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단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은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 4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총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쌍욕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 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 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섬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바로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풍산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 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단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쪽발시키면 단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줄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벙커, 그리고 지하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중期계획에서는 단소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 단이나 탄소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놀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 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작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호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GB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의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JDAM, JDAM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A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뿔까지 오차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 비축량이 31분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 비축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단과 정전탄, 그리고 그들의 명중률을 높여줄 유도폭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더 신기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